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 육군의 정예 82 공수사단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에 창설돼 굵직굵직한 미 국내외 작전에 참여한 부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마켓가든, 벌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후에는 베트남전, 걸프전에도 참여했습니다. 82 공수사단은 1967년 디트로이트, 1968년에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폭동 진압 등 국내 소요 사태에도 대응한 전력이 있는 미 국방성 직속의 정예부대입니다. 미 국방부장 크리스 밀러가 그린벨의 출신이라 그가 동원할지도 모를 별동대라는 설도 유력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내에 배치된다는 운용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둔지는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대통령 명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12월 8일 82 공수사단의 페이스북에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병사들이 낙하할 지점을 숙지하는 훈련과 모의 점프 사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A storm is coming,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문구와 즉흥 전투태세 완비라는 단어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내 작전을 염두에 둔 것 같다. 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신에 감사한다. 아무쪼록 몸조심하고 굳건하길 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82 공수사단 페이스북에 담긴 A storm is coming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 중화권 채널인 루더미디어도 82 공수사단의 동향을 다뤘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비상조치 발동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작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에 이어 더미니언 투표기와 직접 관련돼 있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 행위를 저질러 미군이 그를 체포할 명분도 있습니다. 오바마는 오사마 빈 라덴의 대역을 사살하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연임에 성공한 데 반해 트럼프는 더미니언으로 미국을 어지럽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제거함으로써 연임 거대에 활용 점정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뭔가 비상 상황이 곧 발생할 것이란 강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맥키넌이 전 공군 중장도 NTD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82 공수사단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사관학교 졸업 후 82 공수사단에서 근무했다가 나중에 파일럿이 되기로 결정한 적이 있어서 잘 안다면서 공수사단의 유용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비어스 코퍼스, 인신보호령을 중단하고 남북전쟁 시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루스벨트도 비상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조치를 취해 반역 주인들을 모두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너무 부패했다면서 군사법정을 설치하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 대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크 뉴스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전에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모두 3개인데 12월 8일, 12월 14일, 그리고 1월 6일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각 주는 선거와 관련된 논란을 12월 8일 이전에 해결해 승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주가 8일까지 표를 계산하지 못하면 의회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12월 14일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의 표를 던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미 의회에서 표를 계산해 승리자를 가립니다. 트럼프 법률팀의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12월 8일 뉴스맥스, 폭스뉴스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1월 6일은 의회가 각 주 대표의 표수를 헤아리는 날로 가장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시가 고어를 기소했을 때처럼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조급해하지도 좌파 매체 선전에 휘둘리지도 말자고 말했습니다. 12월 8일 가장 의미가 있는 소송안은 최고법원이 텍사스의 소송안을 수용한 건입니다. 텍사스가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의 선거 절차를 기소한 것을 연방 대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루이지애나, 아칸소, 엘라바마, 플로리다, 켄터키,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등 최소 17개 주가 텍사스주의 입장에 합류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다른 주들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거 절차를 바꿔 미 헌법의 선거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텍사스주와 기타 주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시민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복수의 주 사이에 쟁의가 발생하면 바로 연방 최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미 법률에 의거해 텍사스주가 다른 주를 기소한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세뮤얼 엘리톤은 이 사안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에 12월 10일 오후 3시까지 텍사스주의 기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전 미국에 적용하게 될 전범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기 선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중간 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 대법원으로 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10일 연방 대법원은 6대3의 압도적 비율로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관 중에 공화와 민주 사이를 방황하는 이도 있었지만 사기 선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조지 부시가 엘 고어와 맞붙었을 때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 법안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의 2개 카운티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를 계산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여러 주의 표 계산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표를 집어넣은 수트케이스를 테이블 아래에 놓는가 하면 공화당 소속 참관인을 내쫓은 뒤 표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텍사스주가 순수한 법률 문제를 제기한 점입니다. 논란이 있는 사기 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이 4개 주가 유권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가려도 됩니다. 개별 부정 사례를 가려내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텍사스주의 소송 요지는 다른 주가 유권자 선택을 주의회에 돌려줄지 여부를 최종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텍사스주가 소송에 이기면 18개 주의 의회는 대통령 선거인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원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각 주가 한 명씩 보낸 선거인이 대통령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란표가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긴 주에서 선거인이 민주당의 매수당에 트럼프의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선거인으로 유력시되는 공화당 인사 가운데 엘라스카의 돈 영 의원을 포함해 무려 27명이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 전쟁을 계속하는 한편 당내 배신자 색출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군사력을 동원해 중공에 협조한 반역자를 체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공화당원들도 어느 쪽에 붙는 게 이익이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지 직접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와 함께 조지아주에서 대중 집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펜스 부통령도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폼페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승리의 길에 가세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GIT에서 미국의 국가 안전과 학술 자유에 대한 중공의 위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GIT는 MIT, 칼텍과 더불어 미국의 3대 이공대입니다. 그가 조지아주로 가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명목상 공화당이 장악한 주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사기가 발생했고 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공과의 커넥션도 드러나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습니다. 브라이언 캠프의 조지아 경제발전국이 특별히 개설한 홈페이지의 영상에서 캠프가 오성홍대 앞에서 중공의 투자를 구걸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조지아 경제발전국은 칭다오와 상하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경제발전국의 홈페이지는 georgiabusiness.c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의 주인은 베이징 더멍 양광 커지 파전 요생공스라는
중국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주소는 베이징 차오양구 동사완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경제발전국은 위챗 계정도 있습니다. 주중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투자한 중공기업은 50개 가까이 됩니다. 조지아주에 본부가 있는 홈디폿, UPS, 코카콜라, 델타항공 등도 중공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무역 관계 외에도 후난성은 조지아주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더미니온과 1억 700달러의 계약도 맺고 3만 대 터치스크린식 투표기를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뒤흔든 중공 여자 스파이 사건과 관련해 최고의 스타는 민주당 하원 의원 에릭 스월웰이었습니다.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이 이 문제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에릭 스월웰은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러시아 게이트가 한때 트럼프의 발목을 잡았을 때 그는 트럼프 일가를 거세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중공 스파이 크리스틴 팡의 가장 중요한 타겟이었고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 CIA 요원 브라이언 딘 라이트는 에릭 스월웰의 비행을 트위터에 적시했습니다. 2014년 선거의 모금 캠페인을 크리스틴 팡이 적극 도왔으며 그녀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도 이 포스팅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 스파이는 항상 공화당을 공격하는 민주당 곁에 붙어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공의 정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서명한 미 대선에 대한 외국 세력의 개입 제재 명령에 따르면 대통령은 헤비어스 코퍼스, 인신보령을 중지하고 중공의 미국 대선 개입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같은 도미니언과 관련된 인사들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란 진화법을 선포해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해 안티파 같은 무장 반란 세력을 소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게추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공화 민주의 양당을 기웃거리는 인사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테러도 두렵지만 미 헌법에 따른 정의의 심판도 그 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